화이팅! 화이팅도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또 오늘 첫 번째로 발표하신 이장희 교수님이 굉장히 넉넉하신 분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 제가 교통정리를 거의 일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장희 교수님 발표를 전부 시간을 다 드리겠습니다. 19분인데요. 그러면 다시 우리 이장희 교수님을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 계승과 선양의 의미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19분 안쪽으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를 맡았는데요. 오늘 학술 행사, 학술 세미나의 전체 주제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정신 계승과 선양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 굉장히 넓은 큰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또 이 자체가 또 저도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로서는 더더군다나 평소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생소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 저는 또 전공이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전공이 헌법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헌법 안에서 그 의미를 잘 한번 풀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별 민주학대의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 강론적인 발표가 이어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체적인 의미, 그야말로 심층적인 의미를 한번 또 나름대로 풀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하다가 결국은 이 민주화 운동의 이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결국은 이 국가 공동체의 지속적인 형성과 유지 이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영화 변호인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인 송강호 씨가 변호사로 나오죠. 변론을 하면서 국가는 국민입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에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이런 뜻도 있겠고요. 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말하는 국민이 무엇이냐, 또 그렇게 국민으로 보는 국가는 어떻게 존재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과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가 지속되고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런 동질성을 갖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한마디로 한 덩어리로 전체 국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5천만, 6천만의 국민 한 사람이 다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정말 제각각인 생각과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계기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로 민주화 운동의 정신 계승과 성향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주제를 좀 풀어나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프로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민주화 운동 자체의 헌법적인 의미를 한번 평가해보고 그것을 이루한다는 것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제 나름의 결론은 뭐였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헌법
이것을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용기 있게 나선 국민의 행동이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크게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국민 주권에 각한 헌법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국민에 의한 불문 헌법적인 권리인 저항권의 행사이기도 하고 또 인권의 유린과 탄압에 저항하는 그런 인권 회복 운동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헌법의 표현에 따르면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러한 헌법을 통해서 수립되는 국가적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던 역사적 사건들이다. 이렇게 의미를 정리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개별 민주화 운동이 있다면 결국 이러한 의미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하나하나를 법적으로 평가하고 그 의미와 뜻을 기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결국 민주헌법의 계도가 유지해서 국가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이거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누가 써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암묵적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과연 제각각의 사람 오래 할지도 터지지 않을까. 이것을 간단하게 묶어주는 뭔가 정신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은 이런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어떤 사건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파기에 저항한 국민의 행동이 하나의 민주화 운동으로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등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말하자면 불문 헌법상의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4.19는 헌법에 있는데 다른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거는 정말 무의미한 그런 얘기고 헌법에 설령 규정되지 않은 5.18이나 육시방쟁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헌법을 이어오고 지탱해온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형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되는 민주화 운동이라면 앞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겠거니와 설령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가적 보훈의 대상으로서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해 봤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촛불 항쟁까지도 저는 민주화 운동의 계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우리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회복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되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후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의 성취를 기리고 추앙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헌법 정신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결국 1차적으로는 국가와 국민 정체성이 형성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헌법 이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 간략하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서 이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어떤 정적인 형태로 이른바 영토 국민 주권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아주 형식적인 설명이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그런 맥락 속에서 국가를 설명하는 것이 좀 더 현실에 가깝고 그것을 독일의 헌법학자인 루돌프 스멘트 같은 사람은 통합론이라는 이론을 전개하면서 국가 공동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통합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 공동체는 국민 생활의 끊임없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점에서 국가는 국민의 삶과 체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의미 통일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합 과정을 통해서 심지어 다양하고 이질적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간다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맨 아래 그 다음 보시면요. 물론 개개인의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 아마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을 것이고 우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는 한 아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살겠죠. 근데 그렇게 우연히 살게 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의 국민이 저절로 형성되고 통합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냥 국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넘어서 그들을 한데로 묶어주는 정신적 유대의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정신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사람들은 공동의 역사 체험을 공유하게 되고 민주헌법을 통해서 확인되는 근본적인 가치를 부단히 이어가야 되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한 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이어가야겠다라는 근본적인 의지를 품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정신적 유대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애국심, 우리 법에도 나와 있듯이 나라 사랑 정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일부 포함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단순한 애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것이고 국민 개개인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이고요. 애국이라는 마음을 수용하기 전에 우리가 왜 애국을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통합과 관련해서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어 계기는 바로 그래서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국민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민주주의 헌법이 파괴되고 유린되는 모진 역사적 시선 속에서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파괴와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국민적 의지, 처절한 투쟁의 몸부림으로 나타났던 이런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개개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의 국가 구성원임을 확인시켜주는 소속감정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해서 공유된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또 하나의 국민적 통합 계기로 기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형성되고 또 개개 국민들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의 가치와 수호의 의지라는 공동체 정신을 한몫하게 된다. 이걸 이제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과 선양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은 그야말로 이어간다라는 게 정신 계승이고요. 선양이라는 말도 사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 뜻을 드러내고 떨친다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데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무엇이냐 결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와 이 당사자들의 희생 공헌의 역사를 결국 계승하고 떨친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대해서는 딱히 논하는 연구는 없는 것 같고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이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는데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과 성찰입니다. 민주화운동은 시간적으로 지나간 과거의 일이고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아닌 한 언제나 과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그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 과거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황을 성찰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는지, 왜 왜곡하는 결과가 일어났는지,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파괴와 왜곡을 왜 막지 못했는지,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성찰해야 제대로 된 정신 개선과 선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민주주의 성취를 되돌리려는 역사적 퇴행을 막을 수가 있고 민주주의 파괴와 왜곡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현재 민주주의 상황을 확인하고 이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받기 위한 것입니다. 도대체 민주주의가 뭔지, 또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뭔지, 그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얻은 교훈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냉철했던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바라보고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신 계승과 선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에 대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현재의 진단과 평가를 넘어서 미래에도 민주주의 헌법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기대를 가지려면은 구성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걸 해야겠다라는 다짐과 스스로에 대한 약속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것을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 세대가 과거와 같은 민주주의 헌법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학생들도 민주주의 파괴가 나타나면은 짱돌을 들고 벌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품을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신 계승과 선양이 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법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 정신 계승과 선양은 한마디로 보훈의 성격을 갖는다. 그리고 보훈은 헌법에 근거한 헌법적 과제이다라고 제가 지난번 연구에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적 과제로서 보훈에는 헌법 해석상 당연히 민주화 운동의 개념도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보훈의 방법에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예우와 지원은 우리 법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체계적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말하고자 하는 정신 계승과 선양은 바로 예우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지원 또는 포상 이런 것은 이제 정신 계승과 선양과는 구별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예우라는 개념 속에 포상이 포함된다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적으로 다시 정리를 했고요.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개념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현재의 시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정신 개선과 선양의 헌법적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이것은 결국은 민주주의 헌법의 유지소 책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헌법소의 정신이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자신과 약속이기도 하다.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는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만약 민주주의 수호의 정신을 기억하고 단직하려는 또 계승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본질은 민주주의 질서 자체보다는 오히려 반민주적인, 즉 사람들 간의 우여관계에 따른 권위주의 질서가 좀 더 자연적입니다. 이런 자연적 질서에 살기 싫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태어난 것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로부터 퇴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것이지만 민주주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저절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성격의 헌법적 과제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계승과 선양의 헌법적 근거는 결국 민주화운동 자체의 헌법적 근거를 공유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헌법적 근거를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추가적으로 32절 6항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 근로기회 부여라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론이 있을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이 법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다음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에도 법적인 실현 방법과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몇 가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선양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헌법적 원칙이 있다. 예를 들면은 비례적 보훈이라든지 실질적 보훈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특히 이 평등 원칙 관련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같은 것은 함께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 제대로 된 선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성의의 원칙이라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 그 의미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개념이 좀 혼란과 체계적이지 못한 속에서 나온 부분이 좀 있다라고 해서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훈으로서 정신 개선과 선양을 하더라도 한 5가지 정도의 헌법적 한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마무리. 네. 한 5분 남았네요. 그래서 5가지 말씀드리고 헌법 원칙을 보훈의 헌법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는 첫 번째 얘기죠. 두 번째, 이 사회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결국은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공을 평가하고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선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것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보호는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것이 사회적 특수계급의 창설에 의미를 갖지 않는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예우나 지원, 포상 또 심지어 선양 작업까지도 이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 법제를 쭉 살펴봤는데요. 국가보훈기본법이 역시 제작 기본이고 그에 따르면은 이 제4장 부분에서 공은 선양 사업을 몇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모 사업이라든지 기념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설치 관리, 함양 교육, 또 위로와 격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훈의 달을 지정한다든지 기념일 추모일을 지정하는 것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념관, 전시관, 조형물의 건립, 상징물의 설치 이런 것도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2024년에 서울 남영동 옛날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있었던 자리에 민주인권기념관이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가 결국 이런 보훈의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것이 공공단체를 통해서 위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볼 때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민주환경 사업회가 설치되고 있고 지난 2001년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환경 사업회 법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인 민주화운동 개념을 다소 자의적이고 좀 부적절하게 설정했다라는 비판을 제가 좀 담아봤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그와 넘어서 이 민간 사회단체를 통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게 다루지 못했지만 이 국가나 지자체 또 공공단체를 넘어서 결국 실제로 이 국민들의 스스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려는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단순히 어떤 이런 것을 보조적이고 보수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적극 장려하고 또 여기에 국가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 제도를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불허전 이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저도 자세히 알아보자 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 이름이 헛되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명성이라는 건 헛되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날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에 퍼지는 것이다. 이 젊은 교수님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좋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글이 소목차만 보더라도 머리가 시원해질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고 또 발표하시면서 제가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5분이 남았습니다. 끝내기네요. 아니 그게 좀 중요한 겁니다. 어느 자세가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우직감을 오늘 갖고 계죠. 그리고 이제 특히 헌법학자로서 보훈 예우와 지원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강조해 준 것이 참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개념을 많이 좀 있다가 예, 첨부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논을 얘기를 해주셨더니 그래서 포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밤새도록 해도 다 못 따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하시는 것은 이 정도로 줄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